내 엄마 보험금 다 내 돈이야. 여기서 당장 꺼져. 추운 겨울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도박에 미친 삼촌에게 내쫓긴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길에 나앉았습니다. 엄마 혜영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에 미친 삼촌이 보험금과 집까지 가로채고 민주를 강제로 쫓아낸 것이죠.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는 밤거리에 서 있는 민주에게 남은 건 엄마가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던 낡은 폴더폰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죽기 직전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 무슨 일 생기면 이곳으로 연락해. 그날 밤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시작된 한 통의 문자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엮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부터 무거웠어요. 회색빛 구름이 장례식장 지붕을 짓누르듯 낮게 깔려 있었죠. 영안실 복도엔 국화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고 문상객들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메아리쳤습니다. 민주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28살 그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게 됐죠. 어머니 김혜영의 얼굴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몇 달이 엄마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요. 엄마. 떨리는 손으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관 위에 올렸어요. 꽃잎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마치 잠든 엄마를 깨울까봐 걱정하듯이요. 그때 뒤에서 거칠게 민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게 전부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삼촌이었습니다. 아니,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이었죠. 엄마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가끔 명절에 얼굴 비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촌이 술 냄새를 풍기며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낯선 남자들도 2명이 따라왔어요. 일어나. 할 말 있으니까. 삼촌의 목소리엔 위로나 슬픔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사무적이고 차가웠죠.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은 상복 자락이 무겁게 늘어졌어요. 영안실 한쪽 구석이었어요. 삼촌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누나 보험금 받으러 왔지. 수익자가 나라며? 민주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에게 남긴 거잖아요. 민주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니 수익자란에 삼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내가 뭘 안다고? 내 엄마 돈 다 내 돈이야. 너는 얼른 썩 꺼져. 혜영이가 병원비 때문에 나한테 빌린 돈이 얼만데. 민주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분명 엄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를 구하려 삼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삼촌은 조건을 걸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야, 김민주. 삼촌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 2명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가족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가 장례식이라도 치러줘서 다행인 줄 알아. 내가 뭐가 있다고 혼자 엄마 장례를 치러?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에 든 볼펜이 후들거렸습니다. 못해요. 이건 엄마 거고 제 거예요. 뭐? 삼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이 계집애가 지금 오빠 그냥 나가라고 해. 삼촌 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촌 오빠가 민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놓으세요.
그때부터였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건요. 삼촌 가족들이 민주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죠. 장례식장 복도를 지나 문상객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라고요. 민주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어요. 문상객들은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집안 원래 좀 복잡하다더니 쯧쯧 장례식장에서 저러면 쓰나. 출구가 가까워졌어요. 민주는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죠. 밖에 쌓아둔 민주의 짐가방 겨우 캐리어 하나와 검은 보스턴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짐 있지? 가져가. 삼촌 처가 턱짓했어요. 사촌 오빠가 짐을 집어들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야,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지? 아, 참. 누나 장례비 몇십만 원 더 들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갚아. 이자 붙여서 쾅. 장례식장 유리문이 민주의 눈앞에서 닫혔어요. 안쪽에서는 삼촌이 문을 막아서며 비웃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대로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고 하얀 눈송이들이 검은 상복 위에 하나둘 쌓여갔죠. 민주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장례식장 입구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차가운 시선 아니면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는 무관심이었죠. 손이 시려왔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엄마의 낡은 폴더폰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민주야, 보내. 번호 하나 있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내뱉던 그 말이었죠. 꼭 연락해.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민주는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주차장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웅웅웅. 낮게 깔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가 고개를 들자 멀리서 검은색 벤츠 차량들이 일렬로 장례식장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행렬이었어요. 그건 민주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빛나는 차체, 정갈한 검은 옷차림,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죠.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짐가방을 끌고 장례식장 건물 모퉁이로 피했어요. 눈은 이제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복은 이미 젖어 무거워졌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어요. 폴더폰을 다시 꺼냈어요. 화면을 열자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배터리 5%였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최근 수신, 발신 목록에 딱 한 개의 번호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도 없이 그냥 숫자만 나열된 번호였어요. 이게 엄마가 말한 거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따르릉, 뚜. 수신 거부였습니다. 다른 친척들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민주는 다시 그 번호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죠.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끝으로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김혜영 씨의 딸입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눈물이 떨어져 화면을 적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짧고 간절한 네 글자였어요. 민주는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전송 완료. 메시지는 겨울 하늘 속으로 날아갔어요. 누군가에게 닿을지 아니면 그저 사라질지 알 수 없었죠. 민주는 폴더폰을 꼭 쥔 채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검은 벤츠들이 장례식장 안쪽 깊숙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장례식이 거창하게 치러지고 있었죠. 하지만 민주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눈발만이 차갑고 하얗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주는 장례식장 건물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상복 위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폴더폰만은 꼭 쥐고 있었어요. 검은 벤츠들이 하나둘 장례식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렸어요. 모두 같은 색 옷, 같은 표정, 같은 걸음걸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민주는 몸을 더 움츠렸어요. 혹시라도 자신을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 곁에서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 빼앗겨 버렸어요. 삼촌이 엄마 장례식을 자기들끼리 치르겠다며 민주를 내쫓았거든요. 그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희미하게 진동했어요. 배터리 경고 3%. 민주는 서둘러 폰을 열었습니다. 혹시 답장이 왔을까 기대했지만 화면엔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아까 보낸 그 문자만 덩그러니 발신함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김혜영 씨의 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짧은 문자를 바라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이 번호가 맞는 거지?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번호 얘기만 했어요. 꼭 연락해.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게 누군지,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엄마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져서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수신 목록에도 발신 목록에도 그 번호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3일 전, 5일 전, 일주일 전 엄마 폰으로 계속 연락이 왔던 흔적이었죠. 하지만 통화 시간은 모두 0초.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대체 누구야? 민주는 결국 삼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르니까요. 따르릉, 뚜. 역시 수신 거부였습니다. 이번엔 이모에게 걸었어요. 삼촌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이모. 민주야,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삼촌이 워낙 알지? 그냥 좀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모, 저 지금 갈 때가.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폰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참으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니. 지금 당장 잘 곳도 없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주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집도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손에 남은 건 엄마의 낡은 폴더폰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민주는 상복깃을 여미며 다시 폰을 들여다봤어요. 배터리 2%.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김혜영의 딸인데요. 도와주세요.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까 봐요. 민주는 결국 문자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지웠어요. 저 정말 김혜영 씨 딸 맞아요. 지우고 엄마가 이 번호로 연락하래요. 제발 답장 주세요. 지우고 혹시 저희 엄마 아세요? 또 지우고요. 어떤 문장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절박함과 외로움과 간절함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장례식장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저는 여기 건물 뒤쪽인데 왜 이러고 계세요? 상 주세요? 네, 아니요. 그냥. 경비원은 민주의 젖은 상복과 캐리어를 보고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안 돼요. 항에 들어오면 곤란해요.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민주는 캐리어를 끌고 장례식장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걷다 보면 뭐라도 떠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였죠. 정문 앞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눈발이 반짝였어요. 민주가 폴더폰을 다시 꺼내보니 배터리는 1%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죠. 민주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숨을 고른 뒤 문자창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엄마가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짧지만 솔직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꾸밀 힘도 없었어요. 엄마 내가 잘하는 거 맞지? 속으로 중얼갔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전송 완료. 하지만 메시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답장이 올지 이번에도 침묵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벤츠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폴더폰 화면을 보았어요. 발신 완료. 그리고 그 아래 배터리 0%. 툭. 화면이 꺼졌습니다.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폰은 차갑고 무거운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멀리서 벤츠들의 테일라이트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제야 민주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간절함도 두려움도 희망도. 하지만 대답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발만이 차갑게 흩날릴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였어요. 5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집 안은 고요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미는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51살. 재벌 그룹 회장이었지만 이 밤만큼은 그저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회사 옥상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는 여자와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던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혜영아. 태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떠난 지 20년. 이번 주말엔 뭐 먹을까? 태민 씨는 컵라면에 계란 넣는 거 좋아하시네요? 헤헤, 언젠가 진짜 맛있는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 웃음소리, 그 따뜻한 눈빛까지도요. 띠링.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태미는 무심코 폰을 집어들었어요. 이 시간이라면 보통 비서팀 보고나 긴급 업무 메시지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쾅당.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지만 태미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발신자 10-XXXX-XXXX 그 번호였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우지 않았던 혜영의 번호였습니다. 태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김혜영 씨의 딸입니다. 도와주세요. 태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글자들이 번져 보일 만큼 눈물이 차올랐죠. 딸.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김혜영 씨의 딸. 이게 무슨... 태미는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이름 김혜영. 그리고 딸. 아니, 잠깐만. 태미는 폰을 든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는 수작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혜영이 아이를 가졌다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태민의 무릎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느님 설마. 태민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혜영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을요. 아버지가 들고 와선 보여줬던 신문기사.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 신원 확인. 하지만 시신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길에 심하게 훼손됐다고요. 그날 태민은 무너졌어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영영 못 본다는 절망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도 그녀의 번호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꿈이었으면 하니까. 그리고 지금 태미는 메시지 목록을 위로 넘겼어요. 20년 전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태민 씨 오늘 야근이시죠? 제가 김밥 싸갈게요. 혜영아,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태민 씨 위해서라면요. 마지막 메시지는 20년 전 그날이었어요. 태민 씨,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만나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혜영은 사라졌습니다. 할 말이 뭐였던 거야, 혜영아.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현재 메시지로 돌아왔어요. 김혜영 씨의 딸입니다. 태민은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떨리는 손이 거의 본능처럼 움직였습니다. 따르릉.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아, 태민은 다시 걸었어요. 그리고 또 10번, 20번 태민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만요. 제발 받아. 태민은 폰을 꼭 쥔 채 소파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2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빠였던 거야? 혜영아, 너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띠링. 태민은 화들짝 놀라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엄마가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민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는 천천히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안 돼. 태민은 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처럼 울음을 토해냈어요. 혜영아, 미안해. 그제야 태민은 알게 됐습니다. 혜영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20년을 버텼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태미는 바닥에 무너져 한참을 울었어요.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태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올라와 주세요. 긴급입니다. 알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노련한 남자였어요. 그는 태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민은 휴대폰을 건넸어요. 이 번호요. 지금 당장 추적해 주세요. 위치, 신원 나올 수 있는 정보는 전부 확보하세요. 비서실장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번호가 잡혔던 주변 CCTV, 최근 24시간치 전부 확보하세요. 통신사 기록도 뽑고요.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힌 곳까지 전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려는데 태민이 다시 불렀습니다. 실장님. 예, 회장님. 태민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어요. 김혜영이라는 여자 기억하죠?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20년 전 그분 말씀입니까? 네, 그분이에요. 태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비서실장도 알고 있었죠. 20년 전 태민이 혜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태민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요. 태민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혜영이 딸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장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혜영이가 죽었답니다. 아니, 이때까지 살아있었답니다.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 실장님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이요. 혜영이가 그걸 혼자서 다 감당한 거예요.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의 표정에서 오래 묻어둔 죄책감과 슬픔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 찾아주세요. 어디에 있든 꼭 찾아서 데려와 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나서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밖에는 밤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고도 고요하게. 혜영아.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내가 꼭 찾을게. 내가 혼자 싸운 것들.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약속이었어요. 20년 늦은 하지만 절박한 약속이었죠.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주가 추위에 떨고 있을 그 시간에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딸을 찾고 있을 그 밤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05년 봄이었어요. 서울의 어느 대기업 본사 건물, 지하 서류 보관실에서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낀 서류 박스들 사이에서요. 복사기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혜영은 당황한 얼굴로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죠. 25살, 이제 막 인턴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째였던 그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아, 어떡하지? 혜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부장님이 급하게 달라던 서류였는데 복사기가 말을 듣지 않았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거 용지 걸림인데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영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괜찮아요. 그 남자가 태민이었어요. 혜영은 몰랐죠. 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태민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층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처럼 굴었어요. 태민은 능숙하게 복사기 옆면을 열고 구겨진 용지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손끝이 검은 토너 가루로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걸렸네요. 용지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혜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뺨이 빨개져 있었죠. 태민은 그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여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일주일 됐어요. 인턴이요. 그렇구나. 힘들죠, 처음엔?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실수할까봐 매일 밤 잠을 설쳤죠.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거든요. 태민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는 처음부터 임원 교육을 받으며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혜영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여자가 왠지 쉽게 무너질 것 같아 보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혜영이 다시 인사하며 서류를 챙겼어요. 그때 태민의 눈에 그녀의 이름표가 들어왔습니다. 김혜영 마이너스 인턴. 혜영 씨. 네. 복사기 말고 다른 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 자주 여기 와요. 혜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태민의 가슴 한편을 간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전 이태민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지하 서류실, 고장난 복사기 앞에서요. 누가 봐도 평범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평범한 순간에서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요. 태민은 일부러 혜영이 있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혜영 씨, 점심 드셨어요? 태민 씨. 네, 먹었어요. 근데 태민 씨는? 전 지금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갈래요? 혜영은 주저했어요. 인턴인 자신이 정직원과 함께 밥 먹는 게 괜찮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태민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혜영은 긴장한 듯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태민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죠. 날씨 얘기, 회사 얘기, 사소한 일상 얘기들이었습니다. 태민은 재벌가의 답답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혜영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기대, 주변의 시선, 후계자라는 무게. 그 모든 게 잠시 내려놓아졌습니다. 혜영은 태민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회사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차가웠지만 태민만은 달랐죠. 자신의 작은 실수도 웃어넘겨주고 힘들 때 격려해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엔 사람이 별로 없었죠. 혜영은 야근 중이었고 태민도 마침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혜영 씨, 아직도 일해요? 태민이 혜영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혜영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죠. 네. 월요일까지 끝내야 해서요. 밥은 먹었어요? 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편의점에 컵라면 있던데.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컵라면 2개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3분 기다려야죠.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혜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높은 빌딩 옥상, 석양빛 아래, 컵라면 2개를 사이에 두고요. 태민 씨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자기 같은 인턴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영 씨가 좋아서요. 혜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민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죠. 아,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는 거, 그런 의미. 저도요. 혜영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혜영의 옆 얼굴이 눈부셨어요. 그날 저녁 2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끝으로요. 컵라면은 식어버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이 중요했죠. 그렇게 2사람의 사랑은 시작됐습니다. 몰래, 조용히 하지만 깊게요. 주말마다 만났어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한강공원에서, 영화관에서요. 태민은 혜영에게 자신의 집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고 싶었어요. 혜영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태민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2사람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따뜻함 뿐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혜영의 인턴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죠. 정규직 전환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혜영아, 떨려? 태민이 물었어요. 이제 2사람은 서로를 편하게 불렀습니다. 응,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 넌 잘할 거야. 태민은 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실 면접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민이 이미 인사팀에 추천서를 넣어뒀거든요. 물론 혜영은 몰랐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 회장이 눈치챈 겁니다. 아들이 평범한 인턴 직원과 사귀고 있다는 걸요. 비서실을 통해 보고를 받은 순간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혜영 씨를 불러. 회장의 명령이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다음 날 혜영은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혹시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건가 싶어서 설레기까지 했죠. 하지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혜영은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서실장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김혜영 씨. 혜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태민이랑 사귀죠? 네. 숨기지 마요. 다 알아요. 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은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위로금 3천만 원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직서. 오늘 당장 회사 그만두고 내 아들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회장님, 저는 김혜영 씨.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협박이 섞인 톤이었죠. 내 아들은 재벌가의 후계자요.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있을 수 없어요. 혜영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 사랑해요. 태민 씨를요. 사랑? 회장이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당신 태민이가 누군지 알아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해요? 당신 때문에 태민이 인생 망가뜨릴 순 없어요.
알아들었으면 저 돈 가지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혜영은 그제야 알았어요. 태민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태민은 일부러 숨겼었고 혜영은 눈치채지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태민의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혜영은 겨우 그 말을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그날 밤 혜영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소리 없이요. 태민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혜영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요. 병원에서 나오는 혜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임신 확인서를 꼭 쥔 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태민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회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라. 혜영은 그날 밤 스마트폰을 꺼내 태민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화면을 적셨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대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죠. 태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요. 태민은 미친 듯이 혜영을 찾아다녔어요.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장이 태민을 불렀어요. 태민아, 내가 찾던 그 여자 교통사고로 죽었어. 뭐라고요? 신문 봐. 여기 가짜 기사였어요. 회장이 조작한 거짓 뉴스였죠. 하지만 태민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혜영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고 혜영은 태민을 피해 숨어 지내며 딸을 키웠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잊지 못한 채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태민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조직처럼 철저하게요. 새벽 3시 비서실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조사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실장님, 위치 찾았습니다. 강남구 소재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과 CCTV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장 근처 24시간 카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추적이 끊겼는데 반경 500m 내 유일한 영업점이 거기뿐이라서요. 비서실장은 즉시 태민에게 보고했어요. 태민은 잠도 자지 않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영의 사진을 보면서요. 회장님, 위치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검은 벤츠 5대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죠. 태민은 차 안에서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고서요. 혜영아, 우리 딸은 어떤 아이일까? 너 닮았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딸을 이제 곧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사팀은 이미 다른 정보들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김혜영의 사망 진단서, 장례식장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장님, 삼촌이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조사팀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김혜영 씨 명의 집이 최근 경매로 넘어갔고요. 보험금 수령자가 조작된 정황이 있습니다. 삼촌 김영철 씨가 개입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서명, 그리고 CCTV까지 충분합니다. 비서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법무팀 대기시켜.
회장님 지시 떨어지면 즉시 고소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새벽 4시 카페 앞에 벤츠들이 조용히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죠. 검은 상복 차림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주였어요. 태민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평생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천 명 앞에서 연설했던 사람이 지금은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웠죠.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아니, 내가 갈게. 태민은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르릉 문종이 울렸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잠든 것 같았죠. 태민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눈매가 코끝이 혜영을 닮았다는 게요. 혜영아. 태민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주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이었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전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문자, 보낸 번호가 저예요. 민주는 잠시 멍하니 태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태민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민주가 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일단 밖으로 나가요. 추운 데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설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진 딸의 손이었어요. 차갑고 작았죠. 태민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민주는 주변의 벤츠 행렬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다 자신을 위해 온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기, 이거 너무 괜찮아요. 걱정 마요. 태민은 민주를 가장 편한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건네고 생수도 건넸어요. 민주는 멍하니 그걸 받아들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조용히 부드럽게요. 민주는 처음으로 이런 차를 타봤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요. 쉴 수 있는 곳. 태민의 대답은 짧았어요.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 아버지야라고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웠고 혜영이 딸이지? 라고 물어보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장의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삼촌 김영철 현재 위치 파악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법무팀 보내. 지금요? 응. 지금 당장. 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옆에 앉은 민주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삼촌이라는 단어에 몸이 굳었습니다. 삼촌이요? 태민은 민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죠. 조사했어요. 당신 집, 보험금, 전부요. 걱정 마요. 다 되돌릴 거예요. 민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삼촌 김영철의 집 앞이었어요. 새벽 5시 검은 정장을 입은 법무팀 직원들이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한참 후에 삼촌이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였죠. 누구?
아침부터 무슨 김영철 씨죠? 법무법인입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누가 감히? 고소인은 이태민 회장입니다. 여기 고소장이요. 서류를 받아든 삼촌의 손이 떨렸어요. 이태민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았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경찰에 하시죠. 오늘 오전 중으로 고소장 정식 접수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법무팀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민주 씨 명의로 된 집, 보험금 전부 환수 절차 들어갑니다. 위조된 서명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고요. 삼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삼촌 처가 뒤에서 나오며 소리쳤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그 시각 민주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었죠.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주는 멍하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 내리는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대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영 씨, 김혜영 씨 알아요.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전에 사귀었어요. 사랑했고 엄마를요? 응.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딸이 맞다면. 그 순간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엄마의 죽음, 삼촌의 배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어. 태민도 울컥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하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뭔가 끌리는 감정이 있었죠.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하는 거 천천히 생각해요. 급하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태민은 그저 옆에 앉아 있었죠. 어떤 위로도 지금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태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20년의 공백을, 상실을, 그리움을 메우기엔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희망도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상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죠. 태민은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민주가 놀랄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죠.
말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은 민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볼 때마다 혜영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을 때의 모습, 눈물을 흘릴 때 코끝이 빨개지는 것,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요. 모두 혜영과 똑같았어요. 혜영아,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넌 혼자서 이 아이를 다 키운 거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혜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민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태민은 방 안쪽 서재 쪽으로 걸어가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태민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죠.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 때도 항상 챙겨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돌아온 태민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혜영이 거야, 너희 엄마 거. 20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민주는 상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죠. 태민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사진이었어요. 20년 전 회사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석양빛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혜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민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진 속 엄마는 너무 젊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주가 알던 엄마는 항상 피곤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이었는데 이 사진 속 엄마는 전혀 달랐어요. 예쁘지?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죠. 태민은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혜영이 좋아하던 노래가 담긴 오래된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이어폰을 꽂으면 아직도 음악이 나왔어요. 태민은 그걸 20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않았죠. 이 노래, 엄마가 좋아했대요. 태민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가끔 흥얼거리던 노래였거든요. 아, 엄마가 이 노래를 좋아한 이유가 있었구나. 다음으로 나온 건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아니, 꽃다발이었던 것이었죠. 말라서 바스러질 것 같은 장미 한 송이가 조심스럽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첫 데이트 때 선물한 거야. 혜영이가 정말 좋아했었어. 태민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민주는 그 마른 장미를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사진들이랑 혜영이가 보낸 문자들 스크린샷한 거 있어. 태민이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하나 떠올랐죠. 혜영에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클릭하자 수많은 사진과 문서 파일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혜영의 문자 메시지들, 심지어 혜영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이 여기 다 담겨 있었죠.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받았던 시간들이요. 태민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민 씨, 오늘 야근 힘들죠? 제가 내일 맛있는 거 해갈게요. 힘내세요. 짧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태민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듣는 혜영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리워서,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요. 테이블 위엔 혜영의 추억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혜영이 남긴 낡은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그 폴더폰을 집어들었어요. 배터리는 나갔지만 이게 엄마와 자신을 이어준 마지막 연결고리였죠. 태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혜영 씨가 살아있는 줄. 아니에요. 엄마도 전화 안 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민주의 말이 맞았어요. 혜영은 전화를 걸 수 없었을 겁니다. 회장의 협박이 두려웠고 태민의 인생을 망칠까봐 걱정했었죠. 그래서 번호만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연결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방 안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어요. 민주는 노트북 화면 속 엄마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정말 예뻤네요. 민주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옛날 애인 얘기도 회사 다닌 얘기도요. 그냥 저 키우느라 힘들었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표정은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민주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얘기 한 번 했어요. 죽기 며칠 전에요. 뭐라고?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혜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태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무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민주도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민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얇고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리던 눈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죠. 첫눈이네요. 민주가 작게 말했어요. 응. 혜영이가 첫눈을 참 좋어. 태민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요. 첫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들 하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면서 지난 상처들도 함께 덮어준다고요. 민주와 태민에게도 이 첫눈이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였을 겁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행복했을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죠.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혜영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힘들어도 웃고 아파도 참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민주의 말에 태민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민주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강하고 따뜻하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태민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민주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이내 그 온기에 기댔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영 씨한테 못한 거 너한테라도 할게. 늦었지만 감사해요.
민주의 작은 대답이 들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름을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울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면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눈송이를 받았어요. 첫눈은 모두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죠. 민주는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잘 살게.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가 자신을 이 세상에 남겨준 것에 대한, 끝까지 사랑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태민도 창문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혜영아,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이제는 내가 할게. 약속해. 테이블 위엔 여전히 혜영의 추억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편지, 마른 꽃, 그리고 폴더폰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았죠. 혜영은 비록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태민은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요.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배고프지 않아? 태민이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요.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혜영도 김치찌개를 잘 끓였었죠. 그럼 내가 주문할게. 김치찌개. 태민이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음식이 도착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따뜻한 밥, 반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죠. 민주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떴습니다.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맛있어요. 민주가 작게 말했어요. 태민도 따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민주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태민은 그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주야. 태민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래, 그거면 돼.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도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가족으로. 민주는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에 태민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포근하게요. 두 사람은 다시 창가로 가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나란히 편안하게요. 혜영을 향한 사랑은 이제 다른 형태로 남았어요. 그리움으로, 추억으로, 그리고 민주라는 이름으로요. 태민은 혜영을 잃었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잃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두 사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도, 혜영의 빈자리도 여전히 컸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늦게 만났어도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첫눈은 계속 내렸어요.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요. 민주와 태민의 새로운 시작도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